서랍 속 종이와 첫 번째 의문. 아버지 입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나? 병실 서랍이 너무 어수선해서 정리 좀 해야겠다 싶었다. 약봉지, 영수증, 병원 안내문, 뭐가 뭔지 모를 종이들이 마구 쌓여 있었다. 간호사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보라고 했던 적도 있고, 서랍 맨 밑을 뒤지는데 접힌 종이 하나가 나왔다. 봉투도 없고 제목도 없었다. 그냥 A사 용지를 3번쯤 접어서 구겨 넣은 것처럼 보였다. 처음엔 병원 서류인 줄 알았다. 뭐 검사 결과지나 동의서 같은 거겠거니 했지. 근데 펼쳐보니까 아니었다. 병원 양식도 아니고 공문서도 아니었다. 그냥 흰 종이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 글씨는 아니었다. 글씨체가 좀 달랐고 필기구도 달라 보였다. 누가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적혀 있는 건 이름 하나랑 숫자 몇 개. 날짜도 없고 설명도 없었다. 그냥 김선영이라는 이름 하나, 그 밑에 350이라는 숫자, 그리고 매주 목요일이라는 글자. 그게 전부였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나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당시 의식이 또렷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기로 했다. 그날 저녁 병실을 나오면서 계속 그 종이 생각이 났다. 김선영이 누군지, 350이 뭘 의미하는지, 목요일이 왜 중요한지, 혹시 치료비 관련된 건가 아니면 누가 돈을 빌려간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봤다. 김선영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다. 350이라는 숫자도 너무 애매했다. 10,000원 단위일 수도 있고 그냥 횟수일 수도 있고 아무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답답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나는 간호사한테 넌지시 물어봤다. 혹시 병실에 김선영이라는 사람 온 적 있냐고.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보호자 명단에 그런 이름 없다고. 그럼 환자 중에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대. 그때부터 나는 그 종이가 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건 공식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였다. 그래서 접어서 구겨서 서랍 맨 밑에 처박아 둔 거였다. 나는 그날 밤 다시 그 종이를 꺼내서 봤다. 조명 아래서 자세히 보니까 종이 구석에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었다. 흐릿해서 잘 안 보였는데 미안이라는 글자 같았다. 누가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건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사라진 보호자와 이상한 징후들. 그 종이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6시쯤 오던 보호자가 안 왔다. 처음엔 그냥 하루 쉬는 건가 했다. 사람이 매일 올 순 없으니까. 근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안 왔다. 간호사한테 물어봤다. 혹시 보호자 교체된 거냐고. 간호사는 모른다고 했다. 원래 보호자 관리는 보호자끼리 알아서 하는 거라고. 병원에서는 간섭 안 한다고. 그럼 누가 알까? 아무도 몰랐다. 이상했다. 나는 형한테 전화했다. 보호자 안 온다고. 혹시 형이 뭐 바꾼 거 있냐고. 형은 뜬금없다는 듯이 말했다. 자기는 모른다고 동생한테 물어보라고. 나는 동생한테도 전화했다. 동생도 모른다고 했다. 그럼 누가 아는 건데. 그런데 이상한 건 간병비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였다. 나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확인해 봤다. 간병비 명목으로 매주 일정 금액이 결제되고 있었다. 카드 결제였는데 카드 이름은 아버지 명의였다. 근데 보호자는 안 오고 있었다. 나는 형한테 다시 전화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돈은 나가는데 사람은 안 온다고. 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알아봐. 나도 바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허탈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며칠 더 지나서 동생이 병실에 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혹시 간병비 내가 내고 있냐고. 동생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내가 왜 내? 형이 내는 거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다. 뭔가 틀어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원무과에 갔다. 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보여달라고 했다.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꺼려했지만 내가 보호자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프린트해줬다. 거기엔 간병 서비스라는 항목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35만 원씩 결제된 기록이 있었다. 목요일 35만 원. 나는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냈다. 350 매주 목요일. 숫자가 맞아떨어졌다. 그럼 김선영이 보호자였던 건가? 근데 왜 이름이 공식 기록에 없지? 왜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지? 나는 병원 로비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종이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아버지 사이의 약속 혹은 거래였다. 공식적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뭔가였다. 그날 저녁 나는 병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병실에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간병비, 보호자, 그리고 김선영이라는 이름.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나는 알아내야만 했다. 형제들 사이의 긴장과 계산. 그 다음 주 형제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다. 아버지 상태가 좀 나빠져서 의사가 가족 면담을 요청했던 거였다. 우리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았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쳤다. 의사가 나간 뒤 형이 먼저 말을 꺼냈다. 간병비 문제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속으로 드디어라고 생각했다. 동생은 팔짱을 끼고 형을 쳐다봤다. 형이 먼저 얼마 냈는지 말해봐. 시작부터 날이 서 있었다. 형은 핸드폰을 꺼내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나는 지금까지 대충 200 정도 낸 것 같은데. 동생이 비웃듯 말했다. 200? 거짓말하지 마. 나 하나도 안 받은 거 알아. 나는 둘 사이에 끼어서 말했다.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하자. 하지만 진정이 될 리 없었다. 동생이 말을 이었다. 형은 돈 많으니까 자기가 다 낸 것처럼 말하는데 진짜 계산해보면 거의 안 낸 거잖아. 형은 얼굴이 붉어졌다. 야,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말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그 틈에 조용히 말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 간병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보호자가 안 와. 둘 다 나를 쳐다봤다. 형이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원무과에서 받은 영수증을 꺼냈다. 이거 봐. 매주 목요일마다 35만 원씩. 동생이 영수증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거 누가 낸 거야? 형도 다가와서 봤다. 아버지 카드로 결제됐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보호자는 일주일째 안 오고 있어. 돈만 나가고 있는 거지. 침묵이 흘렀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누가 아버지 카드로 결제한 거야? 아버지가 직접?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상태로는 불가능해. 누군가 대신 한 거지. 동생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혹시 너 한 거 아냐? 나는 황당했다. 내가 왜? 분위기가 싸해졌다. 형제들 사이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다. 형이 말했다. 일단 카드 사용 내역 전부 확인해 봐야겠어. 뭔가 이상한 거 있을 수도 있잖아.
동생도 동의했다. 맞아.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누가 얼마 냈는지. 나는 주머니 속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김선영이라는 이름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이걸 말하면 또 다른 의심과 추궁이 시작될 게 뻔했다. 형제들은 이미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추가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다음 만남을 약속하지 않았다. 병실엔 아버지만 남았다. 나는 차 안에서 생각했다. 돈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아니, 원래 이랬던 건가. 그냥 드러나지 않았을 뿐. 진실을 향한 추적. 다음 날 나는 병원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 목요일이었다. 만약 김선영이라는 사람이 정말 보호자라면 오늘 올 거라고 생각했다. 매주 목요일이라고 종이에 적혀 있었으니까.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오후 3시쯤 한 여자가 병원 입구로 들어갔다. 50대쯤 돼 보였고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뭔가 직감이 왔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 여자를 따라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아버지 병실이 있는 층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버지 병실로 가지 않았다. 복도 끝 상담실로 들어갔다. 나는 복도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여자가 나왔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나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김선영 씨세요?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누구세요? 나는 명함을 꺼냈다. 저는 5층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인데요. 혹시 아버지 아시나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우리는 병원 1층 카페로 갔다.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냈다. 이거 혹시 아세요? 여자가 종이를 보더니 눈을 감았다.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그걸? 여자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병실 서랍에서 찾았어요.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찾아다녔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나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여자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아버님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가족은 아니지만 그분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여자는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님이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간병을 돕겠다고 했어요. 돈은 필요 없다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아버님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돈 없이는 못 받는다고. 나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간병비를.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이 제 명의로 간병비를 만들어 주셨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저한테 입금되게요. 그게 저한테는 그분이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공짜로 받는 게 싫으셨나 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종이에 적힌 미안이라는 글자가 이해됐다. 아버지는 그 여자한테 도움을 받는 게 미안했던 거였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돈을 주고 싶었던 거였다. 하지만 그걸 가족한테는 말할 수 없었던 거였다. 약속의 실체. 여자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 한 달 전까지 매일 왔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오라고.
가족들한테 들키면 오해받을 수 있다고.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멈췄어요.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버님한테 직접 여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원무과에 가서 물어봤는데 자동 결제라서 멈출 수가 없대요. 카드 주인만 취소할 수 있다고. 나는 질문했다. 그럼 왜 상담실에 계셨어요? 오늘 제가 봤거든요. 여자가 작게 웃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와요. 병실엔 안 가고 상담실에서 병원 사회복지사랑 얘기만 하고 가요. 아버님 상태 어떤지, 혹시 필요한 거 있는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나는 목이 메었다. 이 여자는 돈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녀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게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딱 정의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한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아는 사람이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 필요도 없었다.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도 그녀한테 마찬가지였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나머지는 그들만의 이야기였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였다. 여자가 말했다. 제가 받은 돈 전부 모아뒀어요. 나중에 아버님 치료비에 보태려고요. 제가 쓴 건 단 한 푼도 없어요. 약속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주시는 건 받되 절대 제가 쓰지 말라고. 나중에 꼭 아버님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 종이는 유언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한 약속. 당신한테 신세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줘. 대신 이 돈은 나중에 꼭 나한테 돌아와야 해. 당신이 쓰면 안 돼. 그런 약속이었다. 여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여기 다 있어요. 1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나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와 선영 씨의 약속이에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모아두세요.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그때 직접 드리세요. 우리는 일어섰다. 여자가 말했다. 가족들한테는 말씀하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건 아버지의 선택이었고 선영 씨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냥 우연히 알게 됐을 뿐이에요. 비밀로 할게요. 여자는 고마워하며 병원을 나갔다. 숨겨진 마음들에 대한 성찰. 그날 밤 나는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잠들어 계셨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그 종이를 다시 꺼내봤다. 이제는 모든 글자가 이해됐다. 이름, 숫자, 날짜, 그리고 구석에 미안이라는 글자까지. 병실에는 언제나 돈 이야기가 따라붙는다. 누가 얼마 냈는지, 누가 더 부담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나눌 건지. 형제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영수증을 모으고 서로를 의심한다. 돈이 가장 솔직한 언어인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아버지는 김선영이라는 사람한테 매주 35만 원을 보냈다. 공식 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가족한테도 말하지 않고. 누군가는 이걸 이해 못할 거다. 왜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돈을 주냐고. 그 돈이면 치료비를 더 댈 수 있었을 거라고. 아마 형이나 동생이 알면 그렇게 말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아버지한테 그 돈은 단순한 간병비가 아니었다. 그건 자존심이었고, 감사였고, 미안함이었다. 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었다. 말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숫자로 남긴 거였다. 그게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이었다. 나는 형이나 동생한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말한다고 해서 이해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오해만 생길 것 같다. 아버지가 돈을 다른 여자한테 줬대요라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뻔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다. 며칠 뒤 형이 병실에 왔을 때 간병비 이야기를 꺼냈다. 그거 알아봤어? 누가 낸 건지.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병원 실수였대요. 이중 청구됐던 거래. 환불 처리됐어요. 형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믿는지 안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동생도 나중에 같은 질문을 했다. 나는 같은 대답을 했다. 동생은 그럼 됐네라고 말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아무도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돈 계산이 맞아떨어지는지만 중요했다. 나는 그게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도 생각했다. 가끔 목요일 오후가 되면 나는 병원 1층 카페에 앉아 있곤 한다. 김선영 씨가 올 시간이다. 복도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본 적도 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척한다. 그게 약속이다. 그녀는 상담실로 가고 나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린다.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지키는 거다. 그 종이는 아직도 내 지갑 안에 있다. 가끔 꺼내본다. 글자들은 여전히 그대로다. 이름, 숫자, 날짜, 미안. 이제 이 글자들은 나한테 다르게 읽힌다. 병실의 서랍 속에 숨겨졌던 이 작은 종이는 사실 누군가의 거대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는 걸. 병실에서 가장 깊이 숨겨지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나는 배웠다. 간병비 명세서에도 진료 기록에도 보호자 명단에도 적히지 않는 것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종이에 적고 그마저도 서랍 깊이 숨겨야 했던 것들. 그게 진짜 병실의 진실이다. 나는 그 종이를 다시 지갑에 넣으며 생각한다. 아버지,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